영화 자체가 좀 또 굉장히 오랫동안 만드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냥 가마가사키라고 하는 곳을 잊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뭔가를 시작해서 이 영화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소재를 처음 접했을 때 왔던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이후로 엄청 이렇게 질문도 많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 모순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해답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제가 느꼈던 사회에 대한 어떤 좌절감 혹은 의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찾으셨나요? 아마 그 답이란 없다라는 거를 찾았고요. 계속 그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삶 자체를 노력하는 뭐 이런 태도,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촬영을 하러 이렇게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좀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찍은 거 많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보이는 뿌연 화면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밖에 안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영화 촬영 감독으로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촬영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고 하는 이제 그 기간도 사실 되게 길고 그다음에 또 그 촬영이라는 게 되게 또 짬짬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그렇게 촬영이 좀 집중이 됐던 시기가 대략 언제경인 건가요? 그 이제 박홍렬 촬영 감독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이거를 완성하고 끝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2000년 초반 그 언제지? 그래 초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사운드 혹은 촬영, 조명 이런 거에 굉장히 약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로 이제 오셔서 조명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남달랐죠. 그리고 굉장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상력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해주셨고 그래서 언젠가 저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글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생각들과 글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화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제가 만들 때마다 사실은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저 사실 오늘 되게 좀 충격인데 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한독협 다큐 분과를 했던 건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촬영을 제가 알려줄 그런 능력이 아닌데 한 적도 기억이 안 나고 감독님이 저는 노가다를 보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노가다를 보고 되게 좋아했었고 산다 때 연락 받았던 딴 사람 아닌가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원래 인디스페이스에서 코로나 우리 그 광훈이 형님께서 사고 치시기 전에 인디스페이스에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을 갖고 이제 다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 다큐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께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참여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영화 촬영 감독이 아니라
근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카메라가 저한테 알려준 건데 영화에 대한 태도.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영화를 볼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영화에 대한 태도거든요. 왜냐면은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두려워했던 거,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 영화에 되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노가다를 봤을 때가 김미래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냥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아주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태도가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싸가지 없게 말했을 때 그 태도가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거든요. 싸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촬영이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포지션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김미래 감독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 촬영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어쩌면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찍으신 분이 어쩌면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죄송하지만 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직접적이지 않고 뻔하지 않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잡다하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나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뭐 돈 주면 다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도 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저한테 울림을 주는 현장은 만드시는 분들의 태도인 것 같거든요. 그 태도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주제와 좋은 생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피사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많은 독립영화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D&D에서 상도 받고 부산영화제에서 상도 받는 그 많은 영화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들이 어쩌면은 또 다른 억압의 기제로 그 다음에 그 자본의 욕망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다큐 안에서 진정으로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 저는 다큐 감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봤던 감독님은 그런 분이셨고 사실은 이 김미래 감독님이 되게 싸가지가 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같이 촬영으로 갔을 때의 촬영 감독으로서 감독님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길었죠? 말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말 시키면 대답 길게 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싸우는 여성들, 지원하는 여성들, 앞에서 싸웠던 뒤에서 싸웠던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가슴이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감독님께서 외박을 촬영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또 이제 안에서 보면은 계속 지원을 하셔서 법적으로 이제 여동생이 되신 분도 보면 이제 여성 운동의 관점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존재가 좀 지워지지 않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제가 만나고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 여성들이면 그냥 여성이 찍혔던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곳에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찍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굳이 의도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갔던 곳에 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처음 보여줬던 이미지는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아니면은 무슨 수묵한지 모르는 뿌연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다이도노지 이 선생님께서 그 독방에 40년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3명 외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감독님도 연락되지 않고 일본이라는 정부는 이분들의 역사들을 모두 지워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분에 관한 다큐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다이던 로지 선생님의 고향 사진의 엽서를 보여줬는데 그 사진 엽서에도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뿌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할 때 극영화든 다큐멘터리든 극영화에서는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콘티를 그린다고 하지만 그 콘티는 저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다큐멘터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 나 세상 이렇게 바라봐. 그래서 너희도 나에게 따라와. 라고 저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아버지의 삶,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면서 늦은 나이에 카메라를 잡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던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뿌연 이미지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가고자 하는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전 진짜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저기 앉아 있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유승진 감독이랑 같이 세 명이서 도쿄에 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뭘 찍을지 모르게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감독님이 이 영화 안에 잠깐 보여지지만 일본인들도 모르는 그 다음에 우리도 잘 모르는 일본의 역사 안의 이미지를 찾아서 그냥 올라가 보자고 하면서 신간센 패스를 3장 끊어서 신간센 패스를 타고 그 신간센 타고서는 쭉 아오모리에서 일본 본토의 최북단 일본 사람들도 안 가는 여기 잠깐 나오는데 풍화 지역도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신간센을 타고 해저 터널을 지나서 홋카이도의 쿠시로란까지 가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에서도 김미래 감독님도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뭘 찍어야 되지? 우리가 뭘 만나야 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를 덜컥 내가 하기로 했고 지원금도 여러 곳에서 많이 받았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찍으러 하는지 몰라. 뭘 만날지 몰라. 가는 곳에서 정말 만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만날 거야 하고서는 쭉 올라가는 저는 감독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올라가면서 대부분은 촬영 감독을 고용해서 다큐멘터리 찍는 많은 감독님들 그게 뭐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본인은 카메라 안 들거든요. 근데 김미래 감독님은 카메라를 끝까지 안 넣으세요. 중간에 그 무거운 가방 안에다가 카메라 장비를 넣어놓고 손에 항상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카메라를 놓는 사람은 저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눈으로 보는 세상과 카메라로 보는 세상은 굉장히 다르고요. 카메라를 들고서는 어떤 대상과 만나는 것, 그게 하다못해 이런 뭐 바닥에 있는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는 쓰레기와 카메라를 들고 만나는 쓰레기는 완전 다릅니다. 카메라를 버려진 쓰레기도 카메라로 들고 다가서려고 하면은 다가서기 어려워요. 하물며 사람이 있을 때는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감독이 카메라를 안 들고 있다는 거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작업할 때도 감독님께 말씀드린 게 저는 인물 팔로잉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감독님인가 우리가 모르는 그 이미지를 같이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저는 출발했던 거였고 근데 감독님이 계속 제가 지켜볼 때는 끊임없이 카메라를 놓지 않으면서 무언가 하나라도 인간 김미래가 아니라 카메라를 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대상에 다가서려고 하는 게 저는 직업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서는 저는 굉장히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이미지가 많이 보여지는 그다음에 영화 처음에 나오는 뿌연 이미지 있잖아요. 철로 이미지. 저 공간은 원래 감독님이 그래도 크게 잡아놓았던 동선 속에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복식에 인쇄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우리한테도 뭔가 찍을 것들을 막 제공해 주고 싶은데 그분이 봐도 일본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누족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이도니 선생님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찍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날이 주말이었는데 여기 일본 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징용당에 와서 일하던 어떤 바닷가에 탄을 실는 그 무슨 뭐 적재소라고 말하나요? 그게 있다. 근데 일요일이니까 거기 직원들이 없으니까 몰래 찍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간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생님의 차를 타고서는 갔는데 쿠시로가 안개가 너무너무 짙어서 그 엽서 속에서 보이던 이미지가 눈으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바다 쪽에 안개가 너무 심해서 소리가 파도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뿌예. 근데 딱 도착했는데 그게 쿠시로도 어쨌든 시골 동네지만 나름 그래도 그 홋카이도에서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옆에 있는 부둣가에 있는 그 탄 모아놓은 곳에 흰색 여우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사람이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무언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무언가 만나는 그 이미지가 전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우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흰색 여우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그것도 홋카이도 쿠시로에 다이도 노지 선생님 흔적을 찾으러 갔다가 여우를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내 손 안에는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카메라는 다 트렁크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많은 감독님들은 촬영 감독을 째려보죠. 야, 네가 평상시에 카메라 들고 있다가 저런 거 포착해야지. 이게 대부분의 감독님들이거든요. 저랑 작업하지 않는 많은 감독님들. 저랑 작업하는 감독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한참 내가 저걸 찍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감독님이 먼저 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내리면서 여우는 도망가고 그 소리에. 근데 너무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찍은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되게 속상했거든요. 속상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하고 뒤에 있는 유승준 감독이 저 공간들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찍기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저 그림 안에 여우는 없지만 제가 저거를 찍으면서 그 다음부터 찍었던 모든 쿠시로의 풍경들 안에서는 저는 여우를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내가 만났던 그 이미지, 아 그래, 저 다이도 노지 선생님도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방이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외롭게, 근데 정말 진정으로 외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외로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저렇게 살면서 또 다른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한국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김미래 감독님이라는 분을 일본의 이 쿠시로로 데려온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데려와서 우리를 여우를 만나게, 전 종교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우를 만나게 하고 그 여우를 만나게 하는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내가 이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미지들을 카메라에 담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부분의 영화를 만들 때는 내가 어떤 주제를 드러내야 돼. 그게 환경이면 환경, 뭐 전쟁이면 전쟁, 뭐 그게 노동이면 노동. 다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전쟁, 진짜 환경, 진짜 노동, 진짜 여성은 안 담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까 여기 김숙현 프로그램님께서 되게 좀 재밌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참 저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참 많이 담긴 것 같네. 근데 감독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그래 감독님이 여성이라는 걸 의식하고 찍으셨으면 오히려 안 담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카메라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에 담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란 영화가 그런 이 안에서의 많은 역사적 맥락도 있지만 정말로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영화로도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 안 친합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연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이 감독의 느낌으로 이제 카메라를 지었을 때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담기잖아요. 카메라를 잡은 사람의 손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그 대상에게 투영이 돼서 그 이렇게 커트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촬영본을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저걸 찍었는가가 사실은 이제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찍는 게 되게 편하고 좋기도 하지만 저희 또 담아내고 싶은 것들을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못해서 그럴 때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관계를 맺었던 대상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현장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있으므로 그들과 이제 만들어냈던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덩치도 큰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뭐 두세 명 이렇게 해서 같이 그 현장에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것이 그 현장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갔던 게 도대체 뭘까 그러고 플러스가 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마음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공간 다이도지 마사시가 살았던 그 쿠시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제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찾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그 가치를 만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서 그거를 이미지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계속 저의 그 마음을 살폈구나. 그 분위기를 살피고 관계를 살피고 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쿠시로 가면서 제가 엽서 한 장 딱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엽서가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엽서를 얻게 된 곳이 도쿄의 사냐라고 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리예요. 그래서 1월 2일 날 정말 일본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정처 없이 또 거기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상야에서 지원 활동을 하시던 히라노 상이 저한테 이제 와서 뭐 같이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을 해 먹는 활동을 하니까 와서 같이 밥 해 먹자라고 해서 그냥 같이 거기 갔어요. 갔는데 같이 밥을 해 먹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거리의 미술가가 그분들을 이렇게 또 그 스케치를 한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봤는데 그 곳에 쿠시로의 영혼이라고 밑에 타이틀을 적어놓고 있는 그 엽서였는데 정말 안개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뭔진 모르지만 그 희뿌연 것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 안개 속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개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용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역시나 이제 여우와 같은 훌륭한 현자의 이끌림, 뭐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좋은 영화를 두 분의 이 손끝을 거쳐서 만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종교적 감성이 좀 강한 사람이라 한마디만 더 하자면 마지막 그 색보정하는 단계에서까지 이제 오셔서 같이 제가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지막 색보정에 원하는 게 자꾸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전주까지 오셔서 이제 같이 색보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내린 결론은 그거였죠. 어떤 저희가 이제 두려워했던 것들이 어떤 걸 규정시켜 버리는 거, 가둬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색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입혀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아니 그게 이제 되게 불편한 지점이었는데 가감 없이 오시더니 바로 색 레벨까지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쳐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색보정이 됐고, 그 색보정 하시는 분이 아니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에 80%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냥 만족한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담고 싶었으나 결국은 담지를 못한 이미지가 있다는 말씀을 얼핏 감독님께서 이제 해주셨었는데, 그게 혹시 그러니까 예, 촬영은 결합하기 전이었고요. 결합한 이후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당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뭐 인물 팔로우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팔로워라 인물이 없었어요. 팔로워라 인물 자체가 없었고,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그 너머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인터뷰나 혹은 이렇게 하고 싶은 인물들은 이제 다 숨어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다이도지 마사시라고 하는 그분이 20대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쿠시로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도쿄에 와서 결국은 감옥의 갇힘으로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도쿄 감옥에서 40여 년을 계셨던 거고, 근데 그분은 도쿄 구치소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홋카이도로 가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는 왜 홋카이도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면서 가는 와중에,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흔적 혹은 그분은 이곳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왜 저곳에 계시는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떠났던 그런 거죠. 네. 저는 영화라는 게 그 필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우연을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우연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를 하냐. 근데 그 마음의 기도라는 거가 그냥 기도가 하는 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게 저는 마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이제 한국에서의 남성적인 문화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카메라를 받고서는 배터리를 끌 때랑 예전에 6mm 테이프 또는 8mm 테이프를 끌 때가 군대에서 탄창 끼는 느낌이 좀 컸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걸 딱 낀 다음에 딱 세상을 바라볼 때 제가 세상을 향해서 이 총으로 저항하는 느낌이 있어갖고 그 쾌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프로파간다 다큐였거든요. 어떤 집회 현장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를 막 무서워하면서 찍고 있는다던가, 그리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잘하고 싶어서 극영화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좋은 얘기 참 많이 하고 다들 어렵고 힘들게 영화를 만드는데, 참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만을 요구해요. 근데 이거는 뭐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상업영화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거, 가장 합리적인 거, 그게 편집이든 앵글이든 뭐 무슨 비용이든 다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아트 시네마가 저한테 참 고마운 게, 아트 시네마가 저한테 알려준 거는,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거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영화에서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장면들이었거든요. 굳이 저거 없어도 말 다 되는 장면들이야. 근데 그 장면들이 나한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가장 영화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만들고 있는 모든 영화 현장에서는 나한테 끊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7, 8개월을, 감독님은 4, 5년 시나리오를 쓰지만 4, 5년 동안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 그게 뭐 어쨌든 세상이 올바른 이야기든
아니면은 뭐 자본에 기여하는 이미지든 간에 그런 걸 쓰기 위해서 4, 5년 준비하고 있고 7, 8개월 저 같은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준비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현장에 가는데 제일 재미없는 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가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 제일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 찍을 때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엉뚱한 게 들어올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중에 보면 저게 영화에 살아남아 있어요. 저는 그게 영화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아주 가끔씩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런 걸 요구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제가 되게 뭐 오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까지 독립영화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저희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김미래 감독님과 다큐를 찍을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이미지. 그리고 이거 찍어서 어디다 써먹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 내가 당장 다이도노지 그분에 대한 흔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미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한국 독립 다큐의 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독립 다큐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는 약간 제가 믿고 있는 영화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 보면서 저는 뭐가 좋았냐면은 직업적으로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영화 분석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으면 영화 갖고 혼자 분석해요. 나중에 이거 써먹어야지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의 몽타주는 도대체 무슨 체계가 있을까? 보게 되면은 뭐 변증법적 몽타주도 아니고 우리 고전적으로 무슨 푸도푸킨의 몽타주도 아니고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몽타주예요. 보면은 전혀 이미지랑 내러티브랑 관계없고 공간이랑도 관계없는데 맥락도 없는 이미지들이야. 근데 이거를 용감하게 막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야, 저거는 일반적인 영화의 어떤 관습에 그게 독립영화적 관습이든 상업영화적 관습이든 그 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붙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다들. 근데 오늘 보면서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카메라를 대하는 태도, 감독님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편집에 가는 호흡을 보면서 근데 저 뜬금없는 이미지들을 붙이는데 왜 리듬이 만들어지지? 저는 영화는 리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리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 리듬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고 있지? 좀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만드는 사람의 어떤 태도와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필연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우연의 힘들이 저 안에서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몽타주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웬만한 영화 분석 다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분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에키타 유키코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에키타 유키코 씨는 2017년 3월에 출소하시고 난 후에 굉장히 빠르게 일본 사회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 2018년에 제가 나레이션 녹음하러 2018년인가 갔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저보다 더 유능하셨어요. 그거를 목소리로 뭐뭐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뭘 지도 찾는 것도 저보다 더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는 이거 지하철 패스 이거 하는 게 이걸 빼야 되는지 아니면 왜 안 나오는지 그것조차 이렇게 잘 모르셨던 분이 그리고 그때 기차 안에서 계속 저한테 이제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슈퍼도 내가 가야 되고 배터리도 내가 사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셨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생활보호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받으시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뭐 건물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익 뭐 이런 것처럼 하시는 것들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해고가 되시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일과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적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예, 제가 그때 그 1, 2년 사이에는 받았고요. 그리고 이 희생자분들을 생각할 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이제 찾아보거나 하고 싶었는데 NHK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거기서 다루는 것은 이분들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이 얼마나 그것으로 그 이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분들을 마지막에는 엔딩에서는 그분들이 그 사건의 장소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이 일어났던 그 앞으로 그분들을 모셔와서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꼭 끝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들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길래 제 굉장히 좀 저항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런 내러티브로 계속 그 뉴스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거 보고 저는 좀 다른 거를 보고 싶었고 영화가 뭐 같은 거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제가 보고 싶은 하고 싶은 것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노래는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그 어머님 토모코 씨가 부른 아리랑은 제일 조선인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감옥에 가고 그 이후 그 딸들이 왜 그런 것에 휘말렸을까 혹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지원 활동을 하면서 그 제일조선인과의 관계 그때 그 뭐 같이 만남과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배웠던 노래들을 추억하는 그리고 그 연대의 하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토모코 씨가 부른 아리랑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질문에 상관이 없지만 아까 기타 기 선생님이 나오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약간 뒷이야기 해야 좀 재밌잖아요. 제가 약간 뒷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면 에키타 기 선생님에 관한 뒷이야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키타 키 선생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아까 그 후루카와에서의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 열차표 발매기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 그 당황한 눈빛이 제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카메라를 안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세상 그러니까 정말 낯설잖아요. 일본이라는 사회를 거의 40년 만에 나온 거니까 모든 게 자기 때랑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때 그 모습들이. 그러고서는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에키타 유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뭐 이렇게 제가 일본말 할지 모르니까 그냥 서로 이제 웃으면서 바라보다가 쭉 촬영까지 갔는데 재밌는 게 저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던진 말이 이거였거든요. 집에서 설거지 몇 번 하냐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지? 하다가 뭐 한 네다섯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그랬더니 나가서 설거지하라고. 그래서 아까 밥 먹는 장면 보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진짜 못된 집에서의 남자였는지가. 그래서 야, 진짜 저분은 혁명가시구나. 네, 근데 진짜로 그 어떤 진짜 혁명가가 저 4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주변을 이런 나레이션도 나오지만 진짜 혁명가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가 집에 와서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에키타 씨가 그게 거슬렸던 거야. 거슬려가지고 왜 남자한테 그렇게 뭐 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저한테 해명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감독님한테 설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었다. 우린 모두가 같이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그 아야코 씨 다이도지 마사시의 그
같이 파트너인 아야코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폭탄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폭탄 그런 것도 하고 그랬던 분이라서 그렇게 막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가서 설거지하라고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로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예, 그냥 네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또 뭐 하나 느꼈냐면은 여기 아라이 마리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서 주로 먹고 잤던 데가 그 지금은 그 할아버지다 할머니가 된 70 넘으신 그 활동가들 분들의 집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저희가 이동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이랑 너무 다른 실제 일본을 만나게 해줬거든요. 진짜 다들 가난하세요. 가난한데 굉장히 환대해 주셨거든요. 어느 곳을 갈 때마다.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이제 설거지 하라고 하고 제가 곧장 부엌을 가니까 아라이 마리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갔을 때 수세미가 완전히 다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이분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원 활동을 하고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설거지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세미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되게 조금 막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막 당황하셔갖고 저쪽에서 새 수세미를 꺼내갖고 저한테 그걸 바꿔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다르게 보여지는 어떤 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어쨌든 아라이 마리코 선생님이라던가 에키타 유키 선생님이 설거지하라고 했던 게 제 삶을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삶을 바꾼 영화입니다. 네. 오늘 그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관객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